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밖을 보는 유리창 네네.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느 쪽이 권력자일까요? 창 안쪽에서 훔쳐보는 사람이죠. 바 자리도 있잖아요. 창가에 바의 자리. 그 자리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예요. 그래요? 한 25년쯤 내에 공간 혁명이 일어나야만 한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문명은 이제 붕괴될 것이다. 공간 혁명이 25년 내에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건당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심채경의 과학감성 심채경입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너무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더 긴장이 되고 있고요. 공간으로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분, 구독자가 무려 137만이 된 유튜브 선배님, 생각하는 건축가 유현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셜록 현준 유현준입니다. 아,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군요. 유튜브니까. 네. 우리 지중해 같이 다녀왔잖아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희 한 열흘 전에 보지 않았나? 2주 전에? 너무 오래전이죠. 월- 방송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좀 그 하나의 세계가 닫히고 완전히 그렇죠.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온 느낌이어서 아직 방송 촬영이 남아있다면 연속적인 기분이 들 텐데 마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2주도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지금 완전히 또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네. 책 나와서 요즘 바쁘시죠? 네, 책 뭐 북토크랑 뭐 유튜브 출연이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공간 인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제목이 공간 시리즈라고 해도 네. 될 것 같은 항상 공간에 대해서 책을 써오셨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좀 저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제목은 공간 인간은 좀 딱딱한 느낌, 뭐 무슨 내용으로 얘기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앞에 책을 앞부분에 이제 일자 초반에 펴자마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호모 스파티움이라는 네. 말을 이제 한글로 우리말로 좀 바꿔서 공간 인간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호모 스파티움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책이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 스파티움보다는 공간 인간을 선택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가능하면 우리말을 쓰는 거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게 되셨어요? 한글로 쓰게 되셨어요? 좋은 질문이신데 그게 그 밑에 일부러 표지에도 한자를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하고 인간이 간이라고 하는 사이간자라는 한자를 절반씩 공유한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책의 주제가 공간하고 인간이 서로 이렇게 공진화하는 얘기거든요. 공간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이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둘이 되게 비슷한 형제 같은 관계다. 그거를 좀 더 강조하려면은 라틴어 쓰는 것보다는 이 한글로 쓰면은 간자가 공통되니까. 그렇네요. 호모 스파티움에는 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도 잘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요즘에 이제 뭐 호모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더 이렇게 뭐랄까 유식해 보인다 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그 관점을 바꿔서 보는 게 재밌고 그리고 이 공간의 공자가 이렇게 괄호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 식각 디자인 하시는 디자인이에요? 네, 그 작가분이 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마치 진짜 공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단순히 동그라미는 갇힌 공간이 닫혀 있는 곳인데 약간 띄워놓으니까 그런 것 여기 이렇게 가서 누가 앉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카페에 있는 흔들 의자 같기도 하고 재밌는 디자인이었고 좀 인상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목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오고 계신데 사실 셜록 홈즈에서도 계속해서 공간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직도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있다. 굉장히 뭐랄까 책을 읽으면 항상 느끼는 건데 대단한 이야기꾼이시구나. 사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두께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중들이 보는 책 중에는 조금 두꺼운 편이죠. 약간 두꺼운 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두꺼운데 하고 읽다가 근데 읽다 보면은 굉장히 순식간에 넘어가는 책이더라고요. 교수님 책 항상 그렇지만 두께에 비해서 술술술술 넘어가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이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먼저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메시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고 저렇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더 먼저 혹은 더 깊게 생각하세요? 책을 만드실 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첫 번째 특히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나 어디서 살 것인가는 이게 컬럼을 썼던 것들이니까 그런 걸 모아서 쓰면 단편적으로 되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일종의 단편 모음집 같은 느낌의 책인데 뭐 이 책은 순서는 좀 네, 바꾸고 하겠지만 3장하고 6장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네. 책인데 뭐 공간 인간이나 공간이 만든 공간은 딱 처음부터 끝이 그 직선의 시간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큰 하나의 줄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아, 인간이 공간하고 함께 공진화해왔다. 그 토픽 하나를 갖고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백업하기 위해서 시대별로 어떻게 증거들이 남아있는가 이거를 이제 쭉 사실처럼 엮어나가는 걸로 썼죠. 이 책 안에서 17개 장에 걸쳐서 이제 뭐 모닥불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시티 이런 것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대나 혹은 공간을 구분하는 게 건축가나 이런 그쪽 소사이어티에서는 흔히 하는 분류인가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단락을 좀 새로 지어보신 분류일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이제 새로 지은 분류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너무 완전 용감한 도전 아닌가요?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그러죠. 있을 수 있겠죠. 그 초반에 썼죠.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 그냥 너무 화내지 마라. 책 앞에 장치를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나의 의견이고 뭐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또 전에 전작에 있던 내용과 좀 중복될 수도 있고 독자를 굉장히 많이 설득하고 시작하셨는데 아, 그런 좀 고충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책에서 구분하신 거 말고 전통적으로 혹은 요즘 사람들이 흔히 구분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시대를 구분하거나 공간 구분에 있어서. 있죠. 일단은 시작이 좀 달라요. 일단은 시작을 보통은 뭐 피라미드나 아니면은 뭐 스톤힌지나 뭐 지구라트 신전 이런 건축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인공적인 보통. 건축물에서. 뭔가를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세우고 쌓는 일이니까 그런 건축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두 단계를 넣었잖아요. 그 동굴 벽화와 그 앞에 모닥불까지. 그래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그 솔리드한 건축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저는 그런 벽이나 물체보다도 그 물성이 만들어내는 빈 공간, 더 나아가서 그 빈 공간이 만드는 사람의 관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동물하고 인간의 관계에서 다른 점이 뭐냐, 공간적 관계가 달라지는 첫 시발점은 모닥불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그 동물들의 공간의 관계와 인간의 공간의 관계가 좀 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자연에는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동물들도 불은 목격은 했을 텐데 그 불을 활용한 거는 사실 인간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닥불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적인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모닥불이라고 부르는 순간 많은 걸 함유하고 있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모닥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공간도 아닌데 사실은 모닥불이 만드는 빛 그리고 그 빛에 비춰지는 얼굴과 비춰지지 않는 뒤에 그림자 뭐 이런 걸로 공간을 구분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냥 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경험이요? 네.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고 경험이라는데 제가 지금 귀가 솔깃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런 캠프파이어 같은 건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둘러 앉았을 때 그때 내 기분이 그때 어땠지? 그때 우리 모임의 성격이 어땠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로 부모님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데 가면 캠프파이어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막 힘들게 낮에 훈련을 막 극기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저녁에 모닥불 앞에 둘러 앉아서 이제 조용한 음악을 깔아주면서 자 이제 부모님에게 뭐 감사하는 마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울어요. 이제 훌쩍훌쩍 소리가 나요. 아, 다행히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어요. 저는 뭐 MT 같은 데 가가지고 둘러 앉아서 서로 썸 타는 애들 서로 보고 막 쟤는 어딜 쳐다보고 있나 막 이런 거 계속 관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같은 모닥불인데 최초의 모닥불의 경험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모닥불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군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공간이든 인간이든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부차적으로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들도 많지만은 그 밑에는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본능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20세기에 경험했던 그 모닥불의 경험도 수십만 년 전에도 40만 년 전에도 인류라면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거죠. 그럼 이 책에서 다루시는 모닥불이란 야외 공간을 네.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닥불과 동굴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네. 그 안에서 사실 거의 스크린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굴 벽이. 네. 그래서 모닥불이라는 게 마치 어떤 빔 프로젝터나 그렇죠. 아니면 그림자 놀이 이런 네. 걸 하는 공간으로 이제 상상을 쉽게 하게 됐는데 최초에는 야외였을 것이고 그게 동굴로 들어오면 또 전혀 다른 네. 장소를 만들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동굴 벽화에서 제가 횃불을 들고 가면은 네. 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훨씬 동영상 같은 효과가 났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다 상상이죠. 최초에 불을 발견했던 이용하게 된 거는 산불이 났을 때 동물들이 불에 타서 죽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불씨들을 나뭇가지로 옮겨 붙이고 뭐 뒤적거리고 근데 손이 뭐 그랬을 거라고 상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었는데 걔를 먹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재들을 그 치우기 위해서 타지 않은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걔를 치우다가 거기에 옮겨 붓고 그러면서 그 원리를 서서히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횃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에다가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더 던져 넣으면 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했을 것이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네. 조명이 인공 조명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밝은 게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달은 매일 뜨는 시간이 달라지고 모양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동영상, 인류 네. 최초의 영화는 달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쩌면 모닥불과 횃불과 동굴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초의 영화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분이 백남준 작가거든요. 그분이 최초의 TV라는 작품인가 뭐 이렇게 쫙 달의 모양들이 스크린에 다르게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먼저였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엄청 슬로우하잖아요. 네, 너무 정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라이프를 보면은 그 시간의 인터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엄청 느리다가 그게 점점 짧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쇼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틱톡을 보면은 훨씬 더 짧게 화면 전환도 빠르고 더 긴 폼을 잘 못 보는 그런 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미세하게 바뀌는 달을 보면서도 그것도 동영상인데. 그것도 동영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에서 지금은 훨씬 더 짧은 텀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그 결정적인 중간 단계가 이제 책에 나오는 산업혁명 때 기차역 같은 거가 들어가면서 분단위로 맞춰 살아야 되는 시대. 그게 이제 그전에는 농사 지을 때에는 좀 더 긴 절기 단위로 몇 주 단위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15초짜리 쇼츠, 7초짜리 쇼츠가 인기가 있죠. 네. 그런 이제 뭐 시간의 규모 또 공간 자체의 규모, 건축물의 규모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 양식에 좀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시 건축물에 영향을 주고 이 계속 피드백이 계속되는 과정을 아마 이 책에서 계속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 또 사고방식을 넘어서 행동하는 양식까지 다 건축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건축가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항상 벽을 그리거나 뭐 스케치를 하잖아요. 상상을 할 때 이 공간에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 어떤 사람을 쳐다보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그 건물을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거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건축이든 도시든 도로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저런 형태를 만들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이 인류의 몇천 년의 역사의 그 건축물도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네. 공간 혹은 건축물에서 영향을 받고 또 다시 그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이
그 사실 자체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진 않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떤 건축물과 주고받느냐가 그렇죠. 계속 바뀌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지구라트 신전 얘기 네. 많이 책에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올려다보느냐 내려다보느냐에 네. 이제 한 가지 행동 양식이 있고, 또 반대로 올려다보게 만드느냐 내려다보게 만드느냐가 네. 다시 그걸 또 그렇죠. 되먹임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모이게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거는 사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제 가설인데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했는데요. 네. 가설이었나요? 네, 가설인데 가만히 보면은 건축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가 정말로 권력자들은 항상 어떤 공간에서 딱 시선이 모이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사단장, 옛날에 그 제사장들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선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왜 그쪽을 쳐다볼까 생각하면은 거기에 맞는 건축 장치가 항상 있어요. 뭐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장의자들이 다 제단 쪽을 향해서 놓여져 있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지구라트 신전은 높으니까 그냥 쳐다보면 그 사람은 항상 보이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건축적인 장치들이 시선을 모았고 그래서 권력을 만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선이 가는 곳에 반대의 관계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감시를 당하고 그렇죠. 있다든지 네. 그런 것 얘기도 책에서는 네. 조금 소개는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고 해서 다 권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편집된 좋은 모습만 보여줄 때 권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 카메라에 의해서 항상 내가 24시간 감시를 당하면은 그거는 보여주기 싫은 것들도 보여주는 거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그냥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세수도 안 한 얼굴부터 비춰지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볼 때 항상 TV 브라우관에서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내가 감시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권력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런 것도 권력의 일종이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아, 제가 이제 권력이라는 단어가 좀 무거워서 네. 무겁게 해석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다른 종류의 권력을 제가 상상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치적인 권력이라기보다도 자유와 직결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자유를 빼앗겼느냐에 의해서 권력의 위계가 결정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자유를 빼앗기는 거니까 내 권력을 빼앗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평등한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밖을 보는 유리창 네네.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즐겨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거기서는 어느 쪽이 권력자일까요? 창 안쪽에서 훔쳐보는 사람이죠. 밖을 보는 밖을 사람. 보는, 특히 이제 수출 자리로 돼 있잖아요. 바 자리도 있잖아요. 창가에 바의 자리. 그 자리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예요. 그래요? 그런 바에 앉아 있으면은 나 혼자 스툴 높이에서 맞아요. 행인들의 눈높이와 맞추고 나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계속 관찰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 유리창에 비쳐서 잘 안 보이고,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스툴 자리에 앉아서 혼자 앉아가지고 바깥 행인들을 지켜보는 거가 카페에서는 최고 권력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그 사람도 뒤통수는 항상 카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아, 거죠. 시선이 또 거기 모일 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이 사람은 뺏고 다시 또 빼앗기고 뭐 이런 그 복잡한 관계들이 좁은 도시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건축물을 디자인하실 때 그런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가 누구를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거를 신경을 쓰시는군요. 엄청 신경 씁니다. 엄청 신경 네. 쓰시는군요. 그래서 저한테는 창문이 되게 중요해요. 움직이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뿐만이 네. 아니라 네. 밖에 있는 사람과 그렇죠. 주고받는 시선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창문이 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에서 계속 바깥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창문 앞에 발코니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아, 네. 발코니가 있으면 내가 나가면은 유리창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내 모습도 노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저는 사실 건물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의 용도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이런 느낌, 노을을 보고 이런 맞으시니까. 건데 네. 저는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네.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사람을 보는 거, 그러니까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과의 시선 관계는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창문의 용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벽을 세우고 계단을 네. 만들고 이런 것을 넘어서 네. 그런 시선의 문제, 또 사고 방식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된다는 거를 네. 이제 책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네, 네. 좀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기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최초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공간에서부터 네. 이렇게 쭉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 17단계의 어떤 약간 그 단테 신곡 같기도 해요. 뒤로 갈수록 네. 점점 네.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희는 끝 단계까지 다 왔죠. 끝까지 갔다고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다 왔고요. 뭐 사실은 지금은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단계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스마트 시티를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뭔가 그렇죠. 마지막 18층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그다음 층이 궁금하거든요. 있겠죠. 네. 다음 층이 있을 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7층까지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17층 뒤에는 뭐가 있을지는 그거 함께 만들어 가야죠. 저와 함께 만드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그게 각 분야의 분들의 지혜가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건축가 한 명이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가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동의가 있어야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 한 명이 야 다음 18층은 이거야 라고 말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건축물은 좀 그 혁명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네. 하셨잖아요. 혁명적인 장소, 혁명적인 사고방식. 네. 예를 들면 이제 책에서 수정궁을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네. 누구나 와서 그 안에 오면은 뭐 신분의 고절을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네. 그냥 한 사람이 소비자가 되는 공간. 네, 뭐 네. 이런 이제 예시로 수정궁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수정궁과 에펠탑 같은 에펠탑. 것도 대표적이고 뭐 그리스 반원형 극장도 대표적이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보는 그런 사례가 이제 에펠탑이죠. 에펠탑은 계속해서 제가 높이 올라가는 시점이 권력의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 높이 올라가는 거를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가는 네. 올라가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를 연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를 써서 아주 빠르게 저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을 하고 그게 그 다음에 뉴욕의 고층 건물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에펠탑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네.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뭐 입장이 특별히 제한된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누구나 올라가 볼 수 있고 뭐 원한다면 걸어서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에펠탑을 파리의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만약에 특정 누군가를 위한 건물이었다면 사람들이 이거 파리의 상징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때 좀 머뭇거렸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모두의 것이 아니니까. 모두를 위한 네. 공간.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두를 위한 공간이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강시민공원이라고 생각해요. 한강시민공원은 누구나 다 접근성이 가능하고 돈을 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넓고 좋은 한강 위에 비어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한 체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들도 잘 안 다니고 배가 비어- 다니기 힘들죠, 네. 거기. 비어있는 공간을 누구든지 강가로 나오면 다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거기에 또 편안하게 평지로 돼 있으니까 머무를 수 있다는 거가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죠. 네. 서울 경우에는 제일 그거를 잘 하는 경우라고 보고요. 좀 수고롭지만은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는 것도 사실은 에펠탑은 없지만은 네. 우리는 대신에 북한산을 올라가면은 다 쫙 내려다보잖아요. 그렇죠. 에펠탑 뭐 못지않죠. 훨씬 더 높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게 엘리베이터 문제지만은 없는데. 네. 네. 사실 그 평등하잖아요. 누구나 뭐 지체가 높은 사람도 걸어서 그렇죠. 알아서 와야 되고 그렇죠. 대통령도 힘들게 그렇죠. 걸어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장소죠.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각 동네에 있는 산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고층 건물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 또 새롭지 않은 거죠. 그런 맞아요. 시야를 많이 네.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만약에 평지만 있는 데에서 살다가 굉장히 큰 건축물을 만나면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 네. 또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시선이 이렇게 달라진단 그렇죠. 말이야를 느낄 텐데 우리는 뭐 워낙 네. 평소에도 느끼고 하니까. 살아서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나 지구라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 봐야 북한산보다 낮으니까 권력자 산보다 입장에서는 더 아무런 거기다가 힘을 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17층 이후에 뭐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짐작하시는 거 혹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가요? 일단은 18층은 제가 여기서는 주로 건축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그게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 스케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가상 공간도 같이 고려된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 것 같고 거기 플러스 인공지능까지도 고려가 된 어떤 공간이어야 될 것이다. 전력 생산을 고려한 공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그거 엄청나죠. 사실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지금 이 책에서 계속 뒤로 갈수록 우리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점점 인공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과거에는 돌로 만들다가 철로 만들고 시멘트로 만들고 그러니까 인공적이 됐고 거기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 들어오고 내연기관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들어오면서 화석에너지를 점점 쓰는 어떤 기계 생태계가 점점 많아지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지금은 로봇까지 나오면은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이거가 사실 저는 그만큼 우리의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들이 기계 생태계가 생겨날수록 사실은 걔네들은 유기체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 많은 자연들은 많이 없어질 거고 그만큼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그런 환경과 풍경에 인간이 알게 모르게 점점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돌이나 나무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는 이것들은 존재하는 그렇죠. 자원이잖아요. 내가 돌이 필요할 때 돌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증기기관이나 전기나 이런 것은 내가 쓰려고 할 때 그게 생산이 돼야 되는 어떤 동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이거를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주워오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당장 해야 되는 거, 또 꼭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이 멈추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거죠. 사실 돌은 하나를 못 주워도 괜찮거든요. 다음 옆에도 다른 돌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더 예쁜 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들자마자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자마자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마 우리의 풍경을 좀 많이 바꿀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사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도 사실 만만치 않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원을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자원이 나오면 그 자원을 운반하고 활용하는 또 다른 기술이 계속 필요로 하게 되는 거여서 우리는 계속 과연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무언가에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약간 물에 안 빠지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고 물장구를 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네네. 지구는 사실은 지구가 만들어진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물론 지표면에서 많은 생명체가 바뀌고 산소도 만들어지고 변화가 조금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는 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개체 수를 보면은 진짜 85억 명까지 올라갔고 인간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닭과 소의 개수도 어마어마하고 되게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전쟁하고 붕괴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의 공간의 부족이면은. 근데 90년대 다행히 가상 공간이라는 게 나와서 확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피지컬한 이런 지구의 공간 말고 딴 게 하나 생겨서 그나마 분쟁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계점이 사실 또 보이죠. 왜냐면 그거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공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써야지만이 유지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씀하신 에너지 이슈들과 등등 해서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또 다른 뭐 핵융합 발전 같은 에너지 걱정 없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전이라면은 계속 갈등이 늘어나지 않을까. 공간이 부족하고 서로 충돌되고 그런 갈등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책에서 공간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한 25년쯤 내에 공간 혁명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 이유가 좀 재밌었어요. 25년 내에 공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쓰시면서 그 밑에 소개하시는 일화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문명은 이제 붕괴될 것이다라는 다른 분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드레이크 방정식 같은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가 우주 안에서 다른 문명을 네. 만날 확률을 계산하는 사실 수학적이지는 않은 네. 식이잖아요. 네. 굉장히 감성적인, 인간적인 식인데 그 식의 모든 것은 다 굉장히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정할 수 없는 파라미터들이 정하기 어려운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 모든 파라미터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결과에 미치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의 지속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문명 샘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네. 예제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은 문명이 오래오래 잘 번성하고 잘 살아남으면 네. 이제 곱하기 우리 문명의 시간을 곱하는 게 이 방정식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문명이 뭐 너무 짧게 지속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문명은 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뭐 핵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면 네. 오래오래 인간이 산다면 온 우주에 있는 문명도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다. 오래 평화롭게 살 것으로. 그것과 좀 결을 같이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간 혁명이 25년 내에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냥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의 변화가 또 우리가 사는 공간을 좀 바꿀 수 있겠네요. 엄청 바꿀 거라고 봅니다.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동차라는 운송 시스템이 아니고 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작업실, 뭐 음악 감상실, 네, 영화관. 그러면은 또 달라지는 게 우리 도시에서 약 한 13% 정도가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13%나 되는 많은 공간이 다 내가 쓰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이 건축도 하시고 방송 유튜브도 하시고 네. 글도 쓰고 계신데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교수님에게 있나요? 큰 의미가 있는 것 큰 같아요. 의미가 네. 있나요? 그러니까